자, 이번에 이제 김영익 교수는 조금 전에 소개를 한 것처럼 이 서강대학교 교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이제 흔히 말하는 하나증권, 뭐 대신증권, 뭐 이런 데서 했는데 가장 중요했던 경력은요, 한국은행 통화정책 그거를 자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을 자문했다는 얘기는 사실 진짜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이제 글로벌 경제에 대한 전망도 굉장히 잘하시고, 그런데 거기서만 얘기하는 학자들은 굉장히 많은데, 더 특이한 거는 뭐라 그럴까요? 그럼 개인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해안들을 좀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런 내용들인데요. 이런 내용들을 순서대로 그분 하신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위기가 반복됐다. 근데 전제 조건이 경제 성장 과정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그 책이나 블로그나 이런 데를 많이 보다 보면 이 경제 변화 속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농경 시대가 수천 년간이 지나쳐 왔는데 거의 변화가 없다가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는 사실은 서양 쪽에서는 르네상스, 그 이후에 산업혁명, 그 이후에 가파르게 변화가 됐던 거지, 그 이전까지 거의 변화가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동양은 어땠을까요? 사실 신라 시대가 초기에, 삼국시대 초기는요, 청동기 문명이었습니다. 청동기 그러면 굉장히 원시인 소리 이 생각처럼 들리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시대도 사실은 초기는 청동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철기 시대로 넘어가서 농경 문화 혁명, 농경에 대한 혁명이 한번 일어나요. 그걸 혁명이라고 부르는 얘기는 그 이전에 있던 거를 전부 다 갈아엎어줬기 때문에 그걸 혁명이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 철기 문명에 의해서 그 농경 문화의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 이후에 고려 시대를 거쳐서 조선 시대를 거쳐서 조선 중기까지도 커다란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동양의 문화가 앞서 있을까요? 서양의 문화가 앞서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사실 고려 시대, 조선 초까지만 얘기하더라도요, 동양의 문화가 훨씬 더 앞선 문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나 앞선 문명을 갖고 있었을까요? 예를 들면 로마는 대강대국이잖아요. 그죠?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복색을 가만히 보면 이상한 천 휘두르고 있지 않나요? 그죠? 옷 같은 옷이 안에 천을 휘두르고 있어요. 군인들의 복색을 잠깐 가만히 볼까요? 철갑을 두르긴 했는데 신발을 보면 전부 다 샌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 철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잘 뚫리는 철갑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고구려 시대나 벽화들을 보면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의 복색을 가만히 보면요, 갑옷을 입었어요. 비닐 갑옷을 입었어요. 비닐 갑옷을 입으면 이게 화살이 잘 뚫지 않아요. 몸의 움직임도 굉장히 자유스럽고요. 그런 모습이 언제 서양에서 나타났을까요? 중세 지나서 나타납니다. 고리 사슬로 엮어진 그 갑옷을 그때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동방견문록이라고 아주 유명한 마르코 폴로의 견문록이죠. 가장 문명이 발달되어 있던 이탈리아에서, 사실 서양 문명은 로마가 중심이기 때문에 이탈리아가 가장 문화의 중심지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원나라 시절에, 원나라는 언제입니까? 우리로 따지면 고구려 후기 그때거든요. 자, 그때 이제 그 원나라에 와요. 당시에 이제 원나라의 황제가 쿠빌라이 대제였습니다. 거기 와서 감탄에 감탄을 합니다. 이렇게 발달된 문명이 있다.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 이 동양의 문명은 너무너무 발달된 문명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의 역전은 중세가 끝나고 흔히 말하는 르네상스가 생기기 시작을 하고 동시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위치가 싹 바뀌게 된 거죠. 이런 것도 혁명입니다. 근데 그 이전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변화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와서는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경제 위기들이 가파르게 나요. 여기서 경제 위기라고 하는 건 이번의 주장은요, 위기가 기회다.
그 위기가 있을 때마다 경제가 발전해 왔다. 그 최초를 뭐로 보냐면, 그 흔히 말하는 중세시대가 끝나고 패스트가 창궐한 거를 첫 번째로 봅니다. 흑사병이 유럽을 뒤엎었을 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하는 그러한 사건. 그 이전까지는 어떤 사회였냐면, 신중심의 문화, 기독교 문화였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신의 뜻대로.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하고 해도 사람들이 죽어나가더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안 되는 게 고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립되어 있으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왜 신이 없나? 세상에? 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죽어나가야 되지? 기도를 해도 기도가 들어지지 않지? 이런 걸 하면서 인간에 대한 탐구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흔히 말하는 그동안에 갔던 신중심의 사고가 인간 중심의 사고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 거기에서부터 르네상스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큰 변화가 일어났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경제 쪽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사람 중심으로 됐으니까 하늘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한 게 흔히 말하는 생활 개선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을 하고 개량하기 시작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따지면 이제 1900년대 들어와서 블랙먼데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커다란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일부 아시아 국가 외환위기, 우리나라 따지면 IMF 사태라는 게 등장을 하고요.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장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레이트 락다운이라고 쓰는 게 뭘까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19라고 부르는데 2019년에 발생한 거는 중국 땅에서만 발생한 거고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던 건 2020년 2월달 중국에서 춘절이 끝나고 전 세계로 확산됐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그걸 코로나19라고 부르지도 않고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팬데믹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지도 않고 이 사람은 그레이트 락다운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전 세계의 경제가 내려놨다, 떨어뜨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서부터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GDP라고 하는 건 늘 성장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GDP는요 급격하게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락을 하게 됐고 그렇다가 흔히 말하는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극복하면서 다시 상승할 줄 알았는데 여기서 제 원래 가려던 그 방향까지 갔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시점이 됐었는데 여기서 코로나를 만나면서 다시 하방하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동안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잠재 GDP를 추정해서 계속 올라가는 추세는 가져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제가 이제 외국에서 강의를 할 때 그 경제 사이클에 대한 강의를 하죠. 경제 사이클을 하면서 원래 경제 사이클이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제가 이런 경제 사이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제 경제 사이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 그 화면을 보시는 분들 계시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을 가만 놔두는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해 보시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갑작스럽게 찾아왔고요. IMF가 갑작스럽게 찾아왔고요. 코로나19가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래 떨어질 때는요 급격한 하락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 급격한 하락을 떨어질 때 각국 정부들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들, 대책들을 만들어냅니다. 모든 재화를 다 동원해서 갖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재화들이 여기에 쏟아붓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쏟아붓게 되면서 그 사방되는 그 압력들이 점차 느슨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학창시절에 배웠던 진리들이 진짜 진리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옛날에 읽었던 책 중에서 아마 읽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내가 배워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제목은 들어보셨을 책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보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걸 배우셨을 겁니다. 자,
수많은 재화가 쏟아부어졌으면 그것이 어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수많은 재화들이 쏟아부어졌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힘이 축적되다가 올라갈 때 한꺼번에 올라가더라. 그런 구조를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흔히 말하는 콘트라티예프가 얘기한 실질 경제 사이클. 실제적인 경제 사이클은 곡선 모양이 아니라 직선 모양이다. 그래 톱니 모양의 경제 사이클을 가져간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올라갈 때는요, 그 축적된 힘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올라가는 속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2008년에 서프라임 모기론 사태를 겪고서 이 정도의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올라가는 속도가 가파르죠, 그죠? 이때 세계 증시가 굉장히 활황이 됐어요. 그런데 경제가 살아났느냐? 아니죠. 왜냐하면 증시는 살아났는데 경제는 살아나지 않아요. 여전히 불황 상태에 있다고 봤었던 겁니다. 우리나라가 2008년부터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박근혜 정부 2014년 때까지 집값이 30% 40% 하락했습니다. 가장 우리나라에서 안정자산이라고 불려지는 게 부동산이거든요. 근데 그 집값이 30% 40%가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들은 안 그랬을까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급격하게 상승을 하죠. 왜 그러냐면 모든 정부는 이걸 고민하게 돼 있어요. 떨어질 때 경기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지? 이걸 살려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경제가 살아나려면 시중에서 돈이 돌아야 된다는 사실. 시중에서 돈이 돌아야 되다 보니까 시중에 돈을 뿌리는 정책을 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중에서 돈을 뿌리는데 시중에서 돈을 뿌리는 정책은 굉장히 큰 리스크를 갖고 있어요. 그 리스크가 뭐냐면 바로 인플레이션 리스크라고 하는 거죠. 그럼 경제당국자들은 고민하는 겁니다. 이 불황이라고 하는 리스크와 인플레이션이라는 리스크 둘 중에 어느 것이 우리 경제에 치명적이냐, 더 심각한 위험이냐, 이걸 보게 되는 거고요. 지금 불황이 더 큰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면 끊임없이 시중에 돈을 보는 정책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간의 저금리 상황이 우리나라에도 미국에도 유럽에도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이 긴 기간 동안에 흔히 말하는 돈을 많이 뿌렸으니 그 돈의 힘에 의해서 이런 상승세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그래프에서 여기 하락세보다 훨씬 더 급격하지 않습니까? 코로나의 타격이라든지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강의를 듣기 전에도 제가 강의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코로나는 경제사건이라고 표현했어요. 왜 경제사건이냐면 이 이전에 경제 성장을 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추진해왔던 거, 모든 기업들이 추진했던 한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이 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 그것은 세계화 전략입니다. 흔히 말하는 IT 산업의 부흥, 요즘엔 AI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죠. 그런데 그 이전에 성장했던 중공업들이요.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화학 산업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선박이라든지 조선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라면서 그 이전까지 2차 세계 때만 하더라도 그 직후만 하더라도 자국 내 생산되어 있는 원자재를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조립을 해서 생산을 해서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흔히 말하는 수락.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열심히 우리가 만들려면 자원이 있어야 돼. 그래서 미국에서 유전개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봤던 자이언트라고 하는 거 기억하십니까? 갑자기 유전이 미국에서 터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를 가지고 쉘이라고 하는 그 정유회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진짜 그 당시에는 세계적인 지금은 쉘 그러면 잘 이름 못 들어요. 기억이 명명하니까. 하여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요. 스웨스사틀이 성장을 하면서 정보화 사회가 되고 나서 어떤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미국에서 원유 생산하는 거 좋은데 이 브렌트유라는 게 질이 좀 떨어져. 그럼 질 좋은 석유가 어디 있지? 여전히 중동에 있더라는 거예요. 사우디에서 생산하고 쿠웨이트에서 생산하더라는 겁니다. 이란에서 생산을 하고. 그래, 근데 걔네들은 생산량이 많으니까 값도 싸네? 그렇지, 값도 싼 거야. 그러면 걔네들 거 갖고 오면 안 돼? 딱 봤더니 미국은 인건비가 비싸네? 그래서 옛날에 금강로시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저임금을 가지고 했지만
이제는 미국이 잘 살게 되면서 저임금 갖고 안 되니까 그냥 인건비 때문에 철광석이나 이런 거 생산하는 단가가 올라가 버렸네. 그런데 저기 보니까 아프리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이런 데들은 원자재는 풍부한데 인건비가 싸네. 거기서 미국으로 싣고 오더라도 이게 더 싸네. 그러면 거기 있는 걸 갖고 들어와서 하면 어때? 이런 아이디어를 얘기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싼 원자재로 갖고 들어와서 고급 기술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이거를 전 세계로 팔아먹는, 그게 세계화 전략의 시작이거든요. 그런데 원자재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그리고 인건비 싼 나라에서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성장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세계의 공격 역할을 하면서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중국 진출을 해야 된다. 이미 소비가 굉장히 큰 나라다. 그러면서 팬티 한 장만 팔아도 몇십억짜리 팔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던 거죠. 농담 삼아서. 근데 가장 큰 건 소비 시장이라기보다는 생산 시장으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겁니다. 요즘 들어보면 베트남이 그런 역할들을 또 이어받고 인도네시아가 그런 역할들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 싼 원자재를 중국으로 보내는 거야. 그리고 중국에 생산해가지고 전체로 팔아먹는 거지 뭐. 이게 돼버리는 게 세계 전략입니다. 그거를 낀 게 코로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군데서만 막혀도 다른 데는 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생산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김일 교수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서 그레이트 락다운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세계화 전략을 하면서 모든 생산이 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유통이 망가지면 경제가 망가진다 라는 거죠. 그때부터 전략들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코로나는 흔히 말하는 큰 변화를, 어떤 변화를 주냐면 세계화 전략이 결코 옳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비용이 더 든다 할지라도 자국 내 생산을 늘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한 사건입니다. 물론 이런 사건이 좀 지나면 또 잊혀져서 또다시 세계화하게 될 거예요. 틀림없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팬데믹이 안 오겠습니다. 또 오겠죠. 예, 올 겁니다. 그러면 또다시 그런 기업들이 망가지는 겁니다. 비관한 예로 이네이블이 왜 그 전기 오토바이 시장에 진출을 해서 승승장구를 했었냐 하면 사실은 그것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입니다. 전기 오토바이를 생산하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꽤 있었습니다. 대림도 있었고요. 효성도 있었고요. 꽤 있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전부 다 어떻게 했냐면 세계화 전략 비슷하게 썼습니다. 말이 세계화 전략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쓴 건 아니지만 그 싼 데서 부품 들여와가지고 조립해서 파는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배달 시장이 활성화되고 오토바이들이 많이 필요해지는데 그거를 제대로 공급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놈의 이네들은 어떻게 했냐면 완제품 갖고 들어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부품을 지금 조립하는 공장이 없이 원래는 공장을 짓고 있었거든요. 베트남에다가. 그랬었는데 짓기 전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이게 타격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타격이 아니었던 겁니다. 완제품을 수입해서 공급하다 보니까 그 흔히 말하는 체계화가 되어 있지 않고 자체적인 재원을 두고 만들었던 게 갖고 들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확 커버린 거죠. 사실은요. 그쪽 산업이.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그런 계약들도 체결할 수 있게끔 돼버렸던 거고. 어쩌면 운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하여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게 올라가는 게 경제 회복의 속도가 여기 그래프와 같습니까? 급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증시라고 하는 게 5월 달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코로나 전에 한 2,400, 2,500 하던 게 1,700 이렇게 떨어졌다 갑자기 3,000도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이때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실은 이건요, 버블이 맞습니다. 왜 버블이 맞냐면 흔히 말하는 대로 이 버블이 급격한 상승이 버블이 아니려면 실제 생산량, 실제 기업의 실적이 같이 올라와주면 버블이 아닙니다. 근데 실제 기업의 역량이 그렇게 되지 않는데 올라가는 건 버블이죠. 그걸 뭐라고 저는 표현하냐면 유동성 장세 이렇게 표현합니다. 돈만 갖고 올라가는 거. 근데 기업의 실적이 좋아졌나요?
그 당시. 여전히 기업들은요, 락다운 상태였어요. 움직이지 못, 사람들이 일하러 나가지 못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립도 못하고, 생산도 못하고, 그런 상태였는데 돈만 많이 굴려서 그 돈의 힘으로 올라가 버린 게 바로 그 시점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이 지납니다. 지나가면서 코로나가 끝나고 사람들이 드디어 다시 일터로 일하러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복이, 실제적인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시죠. 자, 여기에서 증시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거 거품이 맞아요. 기업 실적은 여기 있어요. 언젠가 이게 거품이 꺼질 수도 있어요. 근데 꾸준히 기업 실적이 같이 올라와 주면, 그러면 이 올라갔던 게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지가 되거나 완만하게 떨어지겠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아주 급락하거나 그렇진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가 어디였겠어요? 미국이었다고요. 그래서 미국은 횡보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떨어졌는데 미국은 횡보를 하다가 다시 올라가요. 그런 차이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래서 그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였냐면 2020년 세계 경제, 코로나로 인한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2.8%였다. 옛날 대공황 이후에 최대다. 이렇게 보면 서브프라임 모기론 사태보다 더 심각한 위기였다. 라는 뜻입니다. 이거. 그런데 갑자기 급격하게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고 드디어 이제는 점점 늦어지기 시작하지만 회복이 이제 좀 둔화되기 시작을 하죠. 회복이 왜 갑자기 상승을 했는데 갑작스러운 상승은요 사실은 돈의 힘에 의한 상승인 거고요. 그 이후에는 둔화되더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왜 상승했느냐?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돈으로 상승했다. 그래서 여기 교수님의 표현은 이게 부채로 상승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돈의 힘으로 상승을 했다. 그런데 상승한 부채의 힘이 달라요. 우리나라에서의 경우와 선진국에서의 경우가 달라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선진국은요 정부의 부채가 늘어났어요. 정부가 자기네 돈을 국가 재정을 쏟아붓던 겁니다. 국민들이 힘들지 않게 국가가 빚을 지는 전략을 쓴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급격하게 부채가 상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선진국이랑 신흥시장이랑 세계랑 보게 되면 선진국들은 올라가는 게 완만하죠. 그리고 신흥국들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자, 공부를 할 때도 똑같아서 증시도 마찬가지고 공부할 때 똑같은데 공부를 한 100명의 학생이 있으면 70등, 80등애가 공부를 해서 40등, 50등, 30등, 20등 올리는 거하고 5등 하는 애가 3등 하는 거하고 누가 더 힘들까요? 5등이 3등 가는 맞아요.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신흥국일수록, 후진국일수록 더 경제 성장은 빠르게 돼 있습니다. 똑같은 양을 투자하게 되면 급격하게 성장하는 시장이 신흥시장이에요. 근데 선진국 시장은요, 그 1% 계산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 이미 고도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선진국 시장의 성장률이 굉장히 둔화된 거예요. 선진국 시장에서 2% 성장한다? 그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합니다. 근데 중국에서 성장률이 옛날에 10몇 프로씩 맡겼잖아요. 요즘엔 4%, 5%인데 이거 높은 거 아닌가요? 예전에 중국에 생각하면요, 이거 진짜 높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그 얘기 좀 이따 나오니까 보여드릴게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선진국 정부의 부채가 굉장히 늘었다. 선진국은 정부 주도로 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신흥국은요, 정부가 돈이 없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업이 돈을 풀어요. 우리나라는 선진국입니까? 신흥국입니까? 중간하죠? 그런데 선진국이 좀 더 가까워야 사실은요,
진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저도 60년대생이잖아요. 60년대생인데 70년대, 80년대 진짜 고도성장기를 거쳤죠.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중진국이야, 개발도상국이야 이런 말들을 들었어요. 그거 공식적인 용어 아닙니다. 그런 말 없습니다. 중진국이라는 용어는 우리나라랑 일본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가 몇 개나 되냐 생각해보면 별로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아시아에서 일본과 싱가포르 정도.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는 중동에 있는 국가들은 만수로 나오겠지만 쿠웨이트, 사우디 대단한 부국이지만 선진국이라고 보기에는 못해가 있는 것 같고요. 아프리카에 한 나라도 없을 거예요. 그죠? 오세아니아 대륙에는 당연히 호주 정도는 우리나라보다 잘 산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남미에는 한 나라도 없고, 북미에는 캐나다랑 미국 정도, 유럽은 동서남북으로 나누면 동유럽 국가들은 하나도 잘 사는 나라 없을 것 같고, 북유럽 잘 산다고 인정, 서유럽 잘 산다고 인정, 남유럽 국가들은 우리보다 못 살거나 비슷하거나 약간 더 낫거나 그 정도 수준. 그럼 진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세계 10대 경제 강국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선진국 쪽이 좀 가까워요. 그런데 정책은 선진국 정책이 아니었던 거예요. 흔히 말하는 대로 경제는 인류, 정치는 삼류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딱 맞습니다. 보시면 신흥국은, 선진국은 정부가 빚을 늘려서 경제를 끌어올렸는데 우리나라는 개인이 빚을 냈어요. 우리나라는 개인 빚들이 굉장히 늘어나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정부 주도로 정부가 빚 늘어나는 거 어때? 그랬더니 정부 정책자들이 뭐라 그래요? 이거 이렇게 국가가 부채가 늘어나면 또 IMF 주면 어떡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겠습니까? 그럼 왜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 미국 같은 나라들은 국가 부채가 그렇게 많은데? 아니 미국은 그 흔히 말하는 대로 달러를 생산하는 나라니까 기축통화국이니까 그렇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기축통화국이 아닌 다른 선진국들, 호주가 기축통화국 아닌데 그런 나라들은 왜 전부 부채가 늘어났을까요? 그죠? 이게 이제 바라보는 시각 차이니 정치인이 하시는 분들이나 경제계 인사들이 아직도 70년대, 80년대 살고 그건 이제 나이가 들면 보수화가 된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때 배운 생각이 굳어서 그래요. 그래서 진짜 고민을 하는 게 나도 머리 붓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좀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계부채라는 게 늘어나는 게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정부 부채가 이 정도 늘어났는데요. 기업의 부채도 이렇게 줄어들다가 하다 늘어나서 기업은 늘어나는 게 당연해요. 왜 기업이 늘어나냐면 경제가 어려우니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빚내서라도 자기 기업을 살려야 되니까. 그런데 가계부채라는 것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가계부실 그러나 재정은 건전. 대한민국 재정은 건전한데 뭐 국민들이 마음에 생겼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요 얘기는 이제 좀 그 뭐라 그러냐면 조금 이제 전문적인 용어인데요. 마셜 케이징가로 채권 시장에 거품이 생겼다. 여러분 주식 시장이 안전합니까? 채권 시장이 안전합니까? 안전수는 채권. 보통 채권 시장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채권은 안정자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특히 국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안 망해. 그렇게 해서 국채는 특히 안정자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채권은 기간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1년짜리 채권, 5년짜리 채권, 10년짜리 채권, 뭐 장기 채권, 뭐 영구 때도 있어요. 영원히 안 갚아도 되는 채권. 그런 채권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장기 채권 시장이 무너져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채권 금리가 10%를 넘어가는 미국 장기 채권입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미국 국채인데 이자율이 10%가 넘는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박. 근데 그거는요, 거꾸로 얘기하면요, 그 채권을 보유한 사람은 마이너스 10%가 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장기 채권, 미국 공제 장기 채권 이렇게 치시잖아요. 대부분 1년 수익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막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사면 대박. 싼 가격이 삽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그게 국채가 떨어졌냐고요? 미국이 돈을 금 국채를 풀었거든요. 국민들 살리겠다고 국가에서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발행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미국 재정을 높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채권을 많이 풀었으니까 뭐가 생겨요? 네, 거품이 생겨요. 거품. 너무 많이 뿌려서. 그게 뭐냐면 10년 뒤, 20년 뒤에 미국에서 갚아야 할 돈이 굉장히 커졌다는 뜻입니다. 미국 전체적으로 보면 이건 굉장히 불안정한 요소가 돼요. 그렇다고 미국이 못 갚을 거냐? 그건 또 아니죠. 왜냐면 갚을 때 뭘로 갚아요? 얘네들은 달러로 갚아요. 기축통화국이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이 현재 이런 식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이건 제가 그 가기 때도 많이 얘기하는 건데요. 미국의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다. 일본의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유럽의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원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택 가격도 한참 상승했었어요. 그죠? 언제? 문재인 정부 말에 상승을 했죠. 원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미국이 2020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원인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베이비붐 시대, 우리나라로 따지면 베이비붐 세대가 있으면 그때가 언제냐면 고도성장기 때가 베이비붐 세대가 흔히 말하는 30대, 40대를 거치는습니다. 이 인구론적 관점에서 보면요, 세계에서 가장 경쟁성이 빠른 시점이 언제냐? 경제활동 인구가 30대, 40대를 지날 때 가장 경제성장이 빠르다. 그때 고도성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사람 수가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입어야 될 옷도 더 생산해야 되고 먹거리도 더 생산해야 되고 안정도, 물도, 식량도 당연히 집도 더 생산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70년대, 80년대 고도성장을 했지만 집을 많이 지었던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집수가 부족해지겠죠? 그럼 집값이 어떻게 해야 돼요?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2차 부동산 폭등기가 언제 일어나냐면 베이비붐 세대의 분가 시기였던 1980년대 초반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집값이 급등하면 이게 국민들의 불안 요소죠. 전국을 안정화한다 하는 게 가장 큰 정부의 책임이니까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태우 정부 시절에 뭘 하냐면 제1기 신도시를 개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0만 호 공급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흔히 말하는 신도시들이 건설이 됐죠. 물론 신도시만 건설하는 게 아니라 뭐 대구의 수성지구라든지 뭐 이렇게 전국 각지에 있는 그 대단히 아파트 단지들이 그때 건설이 됩니다.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3,500만 명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는 한 가구당 인구를 4명을 기준으로 봐요. 근데 200만 호라는 얘기는요, 800만 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3,500만 명이 있는데 800만 명이 새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를 1987년부터 96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지었던 겁니다. 그럼 집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정이 되죠. 집이 많아진 거니까. 그래서 분당이나 일산이나 중동이나 3분의 1, 평촌이나 이런 모든 단지들은 전부 다 초기에 다 미분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에 그 집값 안정이 가져오게 되고요. IMF 사태 때까지 집값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IMF 때는 확 떨어져요. 자, 그런데 문제가 그 뭐냐면 한꺼번에 지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허문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고도성장은 1970년대, 80년대 했어요. 맞죠? 그러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은 언제 고도성장을 했겠냐? 걔네들의 베이비붐 세대는 우리보다 횟수로 8년에서 12년 정도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의 고도성장을 60년대, 70년대에 고도성장을 합니다. 우리가 베트남 전쟁 때 많은 사람들을 파병할 때 그때 일본은 불일 듯이 일어나고 있던 시절입니다. 한국 전쟁 끝나고 얘네들이 경제가 불일 듯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걔네들 베이비붐 세대들도 똑같이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살아야 되잖아요. 집 많이 졌겠죠? 그 집들의 뭐 미국에는 뭐 100년 되는 집들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집들은 40년, 50년 지나면 재건축을 합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면 미국 기준으로 2020년대입니다. 그래서 2020년대부터 급격하게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에 기름을 본 게 뭐냐면 코로나예요. 뭐냐면 흔히 말하는 대로 이때 정부 주도로 돈을 엄청나게 뿌렸다 그랬죠. 엄청나게 뿌린 그 돈이 어디로 갔겠냐는 거예요. 그 돈은요, 갈 곳을 찾지 못하는 게 아니라 갈 곳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 딱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하나가 부동산, 또 하나가 주식. 그래서 부동산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치솟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가격이 치솟은 게 언제예요? 문재인 정부 시절이죠? 코로나 직후예요. 돈의 힘이 그쪽으로 쏠린 겁니다. 주가가 언제 뛰었어요? 그때잖아요. 코로나 끝나고도 아니죠. 코로나가 끝나기도 전에. 예, 모든 돈은요, 뿌려진 돈의 힘은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어디론가 가게 돼 있어요. 특히 부동산으로 가건 주식으로 가건 양쪽으로 다 가요. 그 시기에 자산이 폭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래프와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특히 여기서 보면 20대 도시라는 말을 써요. 20대 도시. 도시 중심으로 뜹니다. 우리나라도 촌 지역이 가격이 올라가지 않아요. 올라간 지역은 전부 다 대도시입니다. 그죠? 인구 집중이 되는 지역만 올라가니까. 물론 서울도 인구 집중 굉장히 많이 되고 경기도도 많이 빠져나가긴 했어요. 틈만 무너진 지는 한참 됐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지역으로 움직인다. 첫 번째는 그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올라가고 있고요. 네. 경기 회복의 부작용, 뭐 뻔하죠. 이제는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훨씬 더 커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처음에는 정책을 어떻게 쓰냐면 완만하게 이걸 극복해 가야지라는 정책을 쓰게 돼 있어요. 왜? 뭐든지 급격한 변화는요, 충격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푸는 정책에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문에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양적 완화란 말을 씁니다. 통화량을 퍼뜨리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완만하게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용어를 뭐라고 쓰냐면 양적 완화 축소란 말을 씁니다. 양적 완화 단전이나 양적 완화 중치나 이런 말을 쓰지 않고요. 양적 완화 축소 서서히 줄여가면서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 계획을 박살내 버린 게 역시 코로나입니다. 이제는 급격한 인플레가 다가왔기 때문에 급격한 인플레는 완만하게 잡을 수가 없다. 이제 급격하게 우리도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얘네들이 급격한 고금리 정책을 쓰게 되고 그 충격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경제들이 타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자, 그래서 양적 긴축을 급격하게 했다. 그 얘기가 여기까지 써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내용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점이 뭐냐? 너무 빚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왜? 국가 빚이 많아지건, 기업의 빚이 많아지건, 개인의 빚이 많아지건. 빚이 많아졌다는 얘기는요, 어떤 거냐면 그 빚은 뭐가 있어요? 이자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대출을 한 5억을 받았어요. 그럼 이자를 내야 돼. 그런데 실질 소득이 줄어들죠. 실질 소득이 줄어들었으니까 소비를 예전만큼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소비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는요, 경제가 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소비가 왕성해져요. 다시 말하면 시중에서 돈이 돌아야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빚 갚느라고 소비가 위축이 되면 소비가 위축이 되면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소비는 둔화되는 겁니다. 경제 성장도 당연히 둔화되는 겁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빚이 많아져서 경제가 저성장하게 된다. 뭐 이건 당연한 귀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 단계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들어가서 옛날에 IT 혁명이라면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고 그런데 투자했던 흔히 말하는 로블록스, 뭐 엔비디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뭐 전기차, 뭐 흔히 말하는 2차 전지, 뭐 하면서 그냥 흔히 말하는 미국에서부터 성장한 산업, 신화를 쓴 그런 기업들이 막 등장을 했었죠.
그랬었는데 구글이라든지 이제 요즘의 트렌드는 AI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니 우리가 볼 땐 AI 아닌데도 AI를 갖다 붙이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리고 정부 지원금도 AI자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나와요. 그러면 이 AI 혁명 때문에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냐 봅니다. 사실 IT 혁명 때문에요. 어마어마하게 생산량이 늘어났어요. 실제적으로 그래프를 보면 옛날에 IT 버블 그런 데 있었죠. IT 버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언제 왔었냐 그게 1990년대 좀 지났을 때 그 새로운 기술이라는 회사 기억하십니까? 단지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지금은 사라진. 그래서 제 동기들, 제 동료들이 한참 과장 2000년대 초반인 것 같은데요. 그 과장을 하고 있던 친구들이 그 당시 급여가 4천 얼마 받았지. 1억씩 연봉을 받고 새로운 기술에 인사과장으로 가고 막 이랬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료들이 와 너도 가는구나 뭐 이런 축하해주고 막 그랬는데 그럴 줄 알았나. IT 버블이 생기죠.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폭삭 망했죠. 하여간 이때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도 뭐 IT 거품이 붕괴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게 무너졌던 거거든요. 그리고 금융위기가 찾아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기에 이게 뭐냐면 코로나 때요. 이게 코로나입니다. 코로나고 그 다음에 이제 AI 혁명이라는 게 과연 오게 될 것이냐. 그거에 대한 건데요. 실제로는 이제 IT 혁명 때문에 성장도 잘했고 물가도 낮아지고 그렇게 됐다. 생산성이 굉장히 좋아졌었다. 맞죠? 기계화되는 거니까. 그렇게 됐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는 조금 다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IT라는 게 없다 그러면 근데 여러분들 혹시 이거 쓰세요? 챗봇? 아니요. 써요? 기업체에서 요즘에 고객센터들이 거의 사라지고 있어요. 아세요? 대부분 챗봇으로 다 상대해버리고요. 그 챗봇을 상대하지 못하는 일부들만 중간에 안내 상담사들이 끼어 들어가서 해줘. 그러면 상담 업무를 맡던 그만뒀던 사람들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대기업들도 이제 공장 자동화라는 이름으로 예그대는 사람들이 일일이 안전한지 검사하고 그랬는데 정기적 신호로 데이터들을 다 분석을 해서 이상이 생긴 데들만 사람이 투입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 그런 관리업무를 보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물론 기업의 생산성은 늘어나요. 인건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흔히 말하는 대로 여기 서울역이나 수서역이나 이런 데 가면요. 커피숍인데 로봇 커피숍 보셨어요? 네. 휴게소에도 등장했더라고요, 이제. 사람이 스타벅스나 이런 데서 사람이 바리스타가 타는 게 아니고 로봇이 제조를 해서 줘. 웃겨요. 그럼 거기서 바리스타들 일자리 있지 않겠어요? 요즘에 저희 아파트에서 뭐가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는데 침대는 과학입니다. 이거 옛날 이걸 누가 했지 막 그러면서 누구죠? 탤런트 박사.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누가 했지? 하면서 침대는 과학입니다. 옛날 광고를 끄집어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이제는 그러면서 걔가 탤런트가 이런 내용인데 막 레시피 이런 얘기예요. 레시피는 과학이야. 근데 레시피라는 게 정확하게 짓는 거잖아요. 옛날에 손맛이라 불렀지만 근데 정확하게 어느 제품이 당도가 얼마고 설탕이 얼마고 소금이 얼마고 후추가 얼마고 들어가는 것이 많이 달라진다. 맞잖아요. 그거를 정확히 맞추는 사람이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고 그렇게는 그게 굳이 사람이 할 일인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뭘로 조절하냐고요? 인공지능으로 조절해 나간다 라는 거죠. 그러면 생산성은 굉장히 혁명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대신에 단순 일거리들은 급격하게 쇠락하게 될 거예요.
고도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번에 고도신도시 쪽으로 화성에 있는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를 그 R&D 센터를 지으고 전부 다 2020년까지 다 이전을 해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 고덕신도시 갔었거든요. 삼성전자 정문에서 딱 바라보면서 현재 4개 동이 건설돼 있었고 앞으로 3개 동이 더 건설되는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딱 봤는데 지금 화성에 있는 삼성전자의 4~5배의 크기의 어마어마한 단지들이 이미 지어진 것만 해도 화성 삼성전자보다 큰데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삼성전자 사장, 현직 사장의 자기네들이 가는 미래 먹거리 때문에 이렇게 한다. 미래 먹거리라는 게 반도체일까요? 미래 먹거리가 핸드폰일까요? 미래 먹거리가 100세까지 아니거든요. 얘네들이 집중하는 게 로봇 산업이나 그리고 바이오 산업. 삼성 바이오 로직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 내 바이오 사업부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R&D 로봇과 바이오가 R&D 비용의 30%를 넘게 차지합니다. 이건 특정 분야에 이 정도 들어간 적은 없었다요. 그러면 적자 봐도 좋아. 이건 10년대 성공할 수도 있고 20년대 성공할 수도 있고 한 3~4년대 성공할 수도 있어. 근데 방향이 거기니까 그쪽으로 가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로봇이 마징가 제트겠어요? 공장 자동화, AI를 이용한 전자 제어 시스템, 이게 로봇입니다. 그쪽에 집중하겠다는 거거든요. 결국에 삼성전자도 AI에 목숨 걸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비스업 생산성, 결국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주가 노동 생산성 과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일자리들은 급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져요. 일자리들이 급격하게 보여지는 건 국가나 기업한테는 좋을지 모르지만 개인에게는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맞겠다. 자, 이건 강단 하나 드리고요. 환율 정말. 환율, 이게 지금 환율 얼마나 되죠? 1460.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올라간 것 같아요? 지금 2000 넘을 때도 있어요. 1900은 당연히 넘어있고 옛날에 800 시절도 있었고요. 1200 시절도 있었거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가장 큰 원인은 금리차입니다. 금리차. 코로나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코로나 이전에 우리나라 증시는 여러분도 잘 알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주식에 관심 있는 거 아니잖아요. 주가에 관심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주식에 관심 있지 않아요. 주가에 관심 있지. 테슬라가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에 관심 있지 테슬라 자체에 관심 있지 않거든요. 삼성전자가 주가가 어떻게 되냐에 관심 있는 거지 삼성전자 자체에 관심 있지 않습니다. 근데 가격이 나보니까 결국에는 수요 공급의 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재밌는 건요. 모든 증시는요. 공급 주도 시장이 아니고 수요 중심의 시장이에요. 왜 그럴까요? 공급이 늘어나려면 뭐 해야 돼요? 신규 성장이 되거나 액면 분할하거나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그동안에 삼성전자가 얼마나 액면 분할을 했고 얼마나 신규 주식을 뿌렸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별로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 결국에는 수요에 의해서 좌우되는 시장이라고 봐야 돼요. 주식시장. 그러면 수요에 의해서 좌우되는 시장이라고 한다는 게 뭐냐면 그 수요가 뭐냐를 봐야 되겠죠? 그 수요가 딱 3가지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외인, 기관, 개미. 이 3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식을 사는 건 외인이 사거나 그러니까 외인은 외국인 기관을 얘기하는 거겠지만 기관이 사거나 개인이 사거나 해요. 개인이 돈이 많으면 못 사게 돼 있어요. 그죠? 기업이 돈이 많아도 어딘가 투자를 가만히 쌓아둘 거 아니니까 사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외인들이 왜 대한민국에 다 투자를 하냔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너무 좋아서? 그건 아니죠. 그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미국보다 안전하지 않은데 흔히 말하는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는 게 늘 존재하는데 그런데 얘네들이
미국에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은 좀 더 볼 것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금리가 1%할 때 미국 금리가 그보다 훨씬 낮았으니까. 우리가 3%할 때 미국 금리 1% 되었으니까. 얘네들은 그래도 이자는 좀 더 주네?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자기네 자산이 1%, 2%도 나쁘진 않는다고요. 전 세계 자산에 아무리 많아야 우리가 3% 미만으로 들어갔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 기업도 마찬가지, 유럽 기업도 마찬가지. 만약에 대한민국의 투자 자체를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 자산 시장에서 보면 굉장히 미미한 나라예요. 근데 분산 차원에서 어디다 투자할까? 그래도 얘네들이 이자는 좀 많이, 수익은 좀 날 것 같은 나라니까 돈이 들어오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그렇게 돈이 들어와요. 돈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미국 금리가 기준금리,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몇 %일까요? 알고 계셔야 돼요. 3.5예요. 3.5. 이 3.5가 언제 3.5일까요? 2023년 1월 달에 발표된 금리가 지금까지도 그대로예요. 동결. 미국의 기준금리는 몇 %일까요? 5.5죠. 5.5. 우리보다 2%가 높아요. 그럼 이자를 어디가 더 많이 준다는 뜻이에요? 미국이. 이게 굉장히 시사하는 것 같은데요. 미국이 안전해, 대한민국이 안전해, 미국이. 근데 어디가 이자 많이 줘? 미국이. 어디가 더 성장해? 미국이. 지금. 옛날엔 우리나라가 더 성장을 했어요. 성장률이 더 높았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성장률이 높지가 않아요. 그럼 그 돈은 대한민국에 둘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빠져나간다고요. 빠져나갈 때 뭘로 빠져나갔냐면 당연히 달러를 갖고 빠져나가는 거고, 그것 때문에 환율이 치솟게 되는 겁니다. 한참 빠져나가다가 잠깐 우리나라에 더 들어온 적이 있어요. 언제 들어왔냐면 중국이랑 미국이랑 한판 붙었을 때 더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때 제가 왜 그럴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우리나라 빠져나가면 더 빠져나가면 다시 돈이 들어오네? 왜 그러지? 그러다가 이제 그 JP모건의 차성원 대표한테 SOS를 쳤는데 이것 때문인가를 알려줬어요. 뭐냐면요, 미국의 외인들은요, 그러니까 외국인 기업들, 외국인 자산가들, 흔히 말하는 큰 기업들, 금융회사들은 섹터별 투자를 합니다. 섹터별 투자. 그래서 동남아시아를 하나의 권역으로 뽑고 거기에 몇 % 투자, 동남아시아의 몇 % 투자, 남아시아의 몇 % 투자, 이런 식의 섹터별 투자를 한대요. 그러면 이 동북아시아에 들어가 있는 나라가 어디 나라냐면 일본, 우리나라, 중국, 몽골, 이런 나라들이 동북아시아에 속한 나라들이에요. 거기다 투자를 하는데 중국이랑 중국의 투자 비중을 줄이면 중국에 들어가던 돈의 양만큼이 다른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로 가장 많이 들어갔을까요? 일본이겠죠. 맞아요. 그래서 일본 정치가 그렇게 호황이 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간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돈이 마구 빠져나가다가 잠깐 멈추고 다시 조금 들어온 거예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는 환율의 영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환율이 이렇게 돼버리면 이것 때문에 또 우리나라가 망가집니다. 우리나라가 어릴 시절에 봤던 것처럼 환율이 이렇게 높아질 때 수출 기업은 좋아요, 나빠요? 좋고요. 수입 기업은 나쁘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러면요, 70년대 얘기예요. 왜 70년대 얘기냐면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들이 가발, 섬이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가발 뭘로 만들어요? 우리들 머리카락. 원자재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우리나라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걸로 만들었다고 해요. 목화 키워서 실자 가지고 섬유 만들었다고 해요.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들은 전부 다 원자재는 우리나라 생산된 걸로 하지 않아요. 다 수입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 물가 같으면요, 어차피 생산 단가가 올라가게 돼서 팔 때도 불리해지게 돼 있어요. 환율이 나빠지면요, 수입 물가도 올라가고 그거에서 생산 단가가 높아서 수출도 힘들어지는,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구조예요. 그런데 공장들만, 기업들만 그러냐고요. 수입해 들어오는 게 뭘 수입해 들어와요? 우리 먹는 거를 다 수입해 들어와요. 입는 거를 다 수입해 들어가고요. 여기 딱 보면
중국산 아닌 걸 걸치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걸요? 우리 먹거리 중에 그 흔히 말하는 우리 국내에서 자급자족이 되는 먹거리가 얼마나 있겠어요? 김치도 다 중국산. 식당에서 하는 것도. 쌀 정도나 될까요? 밀가루 거의 대부분 수입산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건 우리 밀이라는 이름을 붙여. 특별히. 우리 밀지 안 붙은 건 다 거기서 뭐 수입해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수산물들요. 우리나라 근해에서 잡히는 거니까 뭐 무슨 칠레산이니 뭐 저기 북태평양에서 잡아 러시아산이니 이런 거 다 그런 거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그 물가들이 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가가 뛰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환율 방어를 못해서 경제가 힘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환율 방어를 못하죠, 우리나라가? 부동산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정치가들이 정제를 하면 안 되고, 정치가들은 가장 좋은 정치가가 경제인들한테 좀 경제를 맡겨야 되는데, 하여간에 미국은 선진국은 뭐라 그랬어요? 국가 부채가 늘어났다 그랬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달러 비중을 축소하고 있다. 왜 달러 비중을 축소하고 있냐면 미국의 부채가 늘어나니까 미국 부채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은 줄일 수밖에 없는 거고 중국이 부채 보유비수 이게 전쟁이에요. 이건 중국의 그 가장 강력한 힘이 얘네들이 기술력이 뛰어나서라기보다는요, 미국의 국채 보유 1위 국가가 중국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얘네들이 미국 국채를 줄이기 시작하면, 흔히 말하는 대로, 보세요. 100억의 빚을 졌어요. 근데 미국이 다시 100억을 달러를 국채를 발행을 딱 한대. 근데 중국이 기존에 갖고 있는 100억을 풀어버려. 그런데 미국이 스스로 발행하는 국채는 10년짜리야. 10년 뒤에 돈을 갚아야 된대요. 근데 중국은 이미 보유한 거잖아요. 보유한 거면 만기가 10년이겠어요? 8년, 7년, 6년, 5년 이렇게밖에 안 남았겠죠. 만기 짧은 게 좋아요? 만기 긴 게 좋아요? 네.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국과 일본이 국제를 지금 내다 팔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기 짧은 것들이 시장에 나오니까 얘네들이 새로 발행하는 만기 긴 국채들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경제를 힘들게 만드는 첫 번째 요소 중에 하나가 미국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중국, 그리고 또 하나 일본, 얘네들이 국채를 내다 팔기 때문이다. 그 다음 얘기가 나오네요. 얘네들이 금을 던지면 얘네들은 달러를 던진다. 그러시고요. 금값이 요즘 진짜 많이 쓰는 거 아시죠? 요즘 그 보험사 프로모션에 금 많이 걸려요? 네. 그런데 금값이 얼마 이상 되면 돈으로 준다고 써있어요, 다. 읽어보세요. 그렇게 써있습니다. 금 2돈, 금 3돈 그러는데, 그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금값이 얼마 이상일 때는 현금지급이에요. 지금 왜 금을 걸까요, 근데? 금값 지금 비싼데. 떨어질 거라고 해서. 예, 자기네들 시책 줄 때는 금값 떨어질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금을 언제 줘요? 13개월 지나서. 이해되시죠? 지금이 비쌀 때예요. 지금 비쌀 때예요. 자, 우리나라 경제 전망 잠깐 볼게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작년보다 올해 성장이 더 빠를 거다, 높을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이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경기 확장 국면으로 진입이 될 거다. 경제가 좋아지는 시점 초초입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분은요. 근데 이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경기 순환율 이게 뭘까요? 이게는 뭐냐면 새마을운동할 때 확장기 몇 년 23개월이었어. 그리고 16개월을 쳐서 안 좋아졌어. 그래서 39개월마다 하나 더 63개월 했었어. 그러다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 이걸 극명히 나타나는 게 어디 보자. 이거예요. 옛날에는 1년에 10%씩 올라갔어. 우리나라
제가 아까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못 살 때 경제성장이 높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경제성장이 낮아져요. 그죠? 그러면 이때가 이때보다 못 사느냐? 아니거든요. 잘 살았거든요. 그래도 이때가 전두환 시절이 좋았다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건요, 경제 중국 맞아요. 왜냐하면 3전환선이라는 게 그때 있었거든요.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이 정말 좋은 기회가 찾아왔었어요.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라 경제 현황이 그렇게 바뀌었었거든요. 그때 집값이 또 엄청나게 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시대에 왔다. 이런 시대에 왔다. 사실 이때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왼쪽 오른쪽을 떠나서 윤석열 정부는 못할 거라고 보거든요. 못하는데 이거는 당연한 결과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경제성장이 둔화되어 있는 시절이에요. 그 다음 정부가 만약에 민주당으로 넘어갔어요? 그래도 못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는 고도 성장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나 못 살겠다 바꿔보자 그런 거고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런 프레이차이즈들이 먹힐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는 아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중국에서 이제 바이든이 될지 트럼프가 될지 그거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그 경제 흐름대로 흘러갑니다. 정책의 영향이 크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자, 국민소득 모르겠어요. 지금도 3만 달러죠? 2017년 이후에 지금까지 그대로예요.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 수준에서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2017년부터 2024년 지금까지가 몇 년 지났어요? 5년. 5년이면요 이런 변화가 일어났었어요. 옛날에는 5년이면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 근데 지금은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데 선진국들은 이런 변화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3만 달러 얼마야? 40. 1인당 국민소득이니까요. 가구당 소득이 아니에요. 1인당이에요. 예를 들면 이게 3만 달러면 한 4천 정도 되려나? 그죠? 그런 데는데 4인 가족이면 1억 2천 정도 돼야 되는 거고, 뭐 그런 겁니다. 3인 가족이면 9.1억 정도 돼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가구들 보면 안 그럴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의 양극화 때문에. 보이는 사람이 워낙 많이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평균은 그보다 밑에 있을 수가 이건 미국도 그렇고요 유럽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좋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출 깜짝 뉴스가 나왔었죠. 우리나라 수출이 갑자기 너무 좋아져서 그 금감원이란다 한국은행에서 야, 이렇게 경기 좋으면 경제 전망 다시 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뉴스, 지난주인가 나왔을 거예요. 그 전에 이 강연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수출 증가세 전환될 거다. 이건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코로나19 이후에 기업이 정상화되면서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업 구조 조정, 요건 건너뛰고요. 이상 가격, 가계부실, 부채 문제, 잉여 자금 확대. 그럼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남는 돈 있으면 투자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게 될 거라는 뜻이고요. 소비 증가, 둔화. 소비 증가율이 둔화됐지 소비가 둔화됐다는 표현은 안 해요. 근데 코로나는 소비 증가율을 둔화시킨 게 아니라 소비 자체를 둔화시켰어요. 금리 단기 급등 하락 추세. 자, 금리가 이제 단기 급등했는데 하락으로 전환될 거다. 근데 요즘에 다시 뉴스가 가만히 나오는 게 인플레이션이 안 잡혀서 그 시기가 좀 더 늦어질 것이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금리를 사실은요 높일 때는 아닌 거 맞아요. 금리가 높일 때 못 놓쳤거든요. 높일 때 같이 높였어야 돼요. 부동산에 문제가 생겨서 높였으면 경제가 이렇게까지 망가지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금리를 높이면 안 되는 시기이기도 해요. 지금 금리를 높이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네, 이제 가계부채가 많아졌다 했잖아요. 가계부채가 많아져서 그러면 이제 진짜 저신용자들이
대량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벌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타격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지금서부터 볼게요. 기업에 대한 볼 필요 없고요. 이거 이제 제가 보면 되고, 이거 못 읽어 볼게요. 장기적으로 주가는 명목 GDP 이상으로 상승해 왔다. 지금까지 그래 왔다.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코스피 지수도 어떻게 됐든 간에 상승해 왔다. 저는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우리나라에 투자하려 미국에다 투자를 늘 미국 쪽을 선호했던 사람이고, 여러분한테도 그렇게 얘기했고 고객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 왔어요. 그러면서 근데 한 가지 더 얘기하면 또 뭐랬냐면,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국민연금과 그 퇴직연금 이런 거에 의해서 급격한 상승 시기가 도래할 겁니다. 그게 2024년 하반기부터는 우리나라 주식에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라는 말을 꼭 하고 있거든요. 그 시기가 지금 이제 돌아오는 시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몇 가지 선행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투자할 만한 기업이 있어야 된다. 라는 건데, 다행히 대한민국이 기업이 성장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이 늘어났죠. 그런데 그 세계적인 기업이 됐는데 주가는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일본에 있는 나라들에 비해서 낮은 수준에 있다. 그것도 사실이니까. 그러면 막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1등 준 건 맞잖아요. 코로나 기간에 계속 5만 전자를 유지했어요. 지금 7만 전자 됐습니다만, 미국의 실리콘밸리 있었다? 삼성전자 주가가 7만이겠습니까? 최소한 엔비디아만큼은 아니어도 로블록스나 이런 거에 비견할 만큼 성장했지 않을까요?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서부터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에서 주식 비중이라는 게 현재 40%를 갖고 있는데, 좋을 땐 44%까지 갔었고요. 물론 국내 주식에만 투자하지 않습니다. 해외 주식도 그 비중에 투자를 해요. 근데 국내 주식의 비율이나 해외 주식의 비율이나 비슷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한 20% 되는 국내 주식에 투입이 된다는 얘기고, 해외 시장이 커요, 우리나라 시장이 커요? 해외 시장이 훨씬 크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비중으로 따지면 국내 시장에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퇴직연금도 마찬가지죠. 퇴직연금도 점차 이제, 이건 뭐 그 방향일 수밖에 없는데, DB가 많아지겠어요? DC가 많아지겠어요? 예, 지금은 DB가 훨씬 많아요.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런데 DC가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DC가 많아지는 건 개인의 욕구일까요? 아닙니다. 철저하게 기업의 욕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이 DC를 장려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과거에는 DB가 많았던 이유가 사내 유보자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많았는데, 기업체 입장에서는요, 내가 대리 때나 내가 과장 때나 내가 차장 때나 내가 부장 때나 그의 1년 한 달치 급여 정도를 퇴직 적립금으로 쌓아뒀다고요. 그런데 DB는 뭘 기준으로 주냐면, 그 쌓아서 운영한 걸 주는 것이 아니고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 급여에다가 근속연수를 곱해서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퇴직하는 사람들 대부분 부장 아니면 임원이라고요. 그때가 연봉이 제일 높은데 그 기준으로 해서 주는 거예요. 근데 저만 하더라도 삼성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제 급여가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이었어요. 그 1년에 진짜 그럼 연봉이 얼마야? 한 달에 40만 원 받았으면 1000도 안 듣겠네? 자, 그때 한 달치 급여를 쌓았단 말이에요. 2,000 할 때도 한 달치 급여, 3,000 할 때도 한 달치 급여를 쌓았다고. 그런데 이거 싹싹을 무시하고 가장 급여가 많은 1억 5천, 2억 받을 때 그걸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곱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DB를 아무리 잘 운영해도 운영 잘하지도 않지만 기업체들이 DB에서 하신 돈만으로 퇴직금 줄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서 그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퇴직이 많아지면. 그런데 DC는
이 얘가 연봉 2천일 때 2천에 해당하는 한 달치 적립하고 3천일 때 3천에 해당하는 한 달치 적립하고 이걸로 끝이잖아요.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 생기지 않는 구조라고요. 그러니까 기업은 어쩔 수 없이 DC를 밀 수밖에 없어요. DC를 민다.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개인이 운영해야 되는 거고, 개인이 운영하면 아무래도 주식시장으로 돈이 더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화량 주가, 구역 주가, 건너뛰 구역, 1번 주택가격 하락. 예. 이게 제가 얘기하는 그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3년에 지나면 주택가격, 3년에서 5년 지나면 주택가격이 하락한다. 그런 뜻입니다. 공급도 사실 좀 줄었어요. 윤석열 정부 첫 해에는 52만 채 수준 인하가 났는데요. 2년차 때가 확 줄었어요. 사실은 30만 채 수준으로 확 줄긴 했어요. 그래서 뉴스에서 보면 3, 4년 뒤에는 서울시가 공급 부족이 된다. 그런데 간과한 게 하나 있어요. 3, 4년 뒤에는 서울 인구나 가구 수도 준다. 그게 간과되어 있는 거라서 상쇄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럼 끊임없이 줄어들 테니까. 장기적인 하락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이걸 일본 사례로 이건 케이스 한 거고요. 가격 상승률 보게 되면 그게 2024년까지 전국 11% 빠졌어요. 인천 16% 빠졌어요. 대구 15% 빠졌어요. 대전 11% 빠졌어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2025년까지는 75%, 110% 올랐어요. 105% 올랐어요. 이렇게 올랐는데 2022년부터는 이렇게 빠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경제활동 인구 감소가 몇 년이라고요? 2017년부터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가 시작이 됐습니다. 2017년부터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됐으니까 지금 딱 6년차 들어섰네요. 우리가 베이붐 세대, 한가운데 세대 58년 개띠 이런 얘기 하죠. 58년 개띠 지금 몇 살이에요? 66, 67? 맞아, 이분들이 집을 내놓고 있는 거야. 자, 도시 아파트 가격 장기 추이 보시죠. 이렇게 올라갔던 집들이 이제 여기서 하락이 시작이 된 거예요. 2022년부터 하락이 된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된다. 이런 구조를 보이게 될 거다. 한국이 고령화 속도 엄청 빠르다. 이건 재밌는 건데요. 옛날 2011년도 뉴스예요. 2011년도에 롯데캐슬 엠파이어에 김영희, 이현우, 김연아, 정은아, 권호중, 이용 이런 사람이 여기 살았었다. 그러면서 이게 뉴스예요. 근데 2011년에도 자기가 여기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퀸연아랑 이웃사촌 이런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이랬었대요. 자기 자랑 하더라고요. 퀸연아도 직접 얼굴 받고 엄마 얼굴 받고 네, 금융자산 높단하게 될 거다. 그러니 예정 비중이 아직도 너무 높다. 주식 비중 굉장히 낮아지고 있을 거, 낮아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건데, 요거는 이 정도에서 그치고요. 종료 공지. 자, 그리고 하나 더 볼까요? 이제 두 번째로 볼 건 뭐냐면, 그러면 이 우리 금융 추천 상품 어떤 변화들, 그거랑 조금 전에 얘기한 거랑 같이 보면 아주 재밌어요. 이거를 공유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수출 파킹 통장이라고 부르는 상품들 좀 변화가 있네요. 네, 그래서 지금 금리도 5월 1일자로 조금씩 인하들이 좀 됐어요. 그래서 SC은행도 그렇고, 네, 외월급 통장도 줄었고, 이건 웰컴 것도 웰컴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리고 토스 그대로고, 농협의 여기 이제 보시면 2.9%까지 올라가는 게 있었는데, 이것도
조금 떨어졌고, 광주은행 파킹 통장도 광주은행께 3%, 1,000만 원 이하는 3% 줘요. 지금 수십 지금 통장이. 뭐 그런 것도 현재는 있는데, 조건이 없더라고요. 조건이 없으니까 괜찮죠. 1,000만 원 이하 쌓여있을 땐 3%짜리 넣었다 뺐다 하는 수십 지금 통장 있는 겁니다. 자, 정기예금 볼게요. 여기 이제 5월 1일자일 텐데요. 상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사라졌어요. 좋아진 것도 있고, 우리은행은 별 변화가 없는데, 재밌는 건 여러분들이 권할 때 이런 거 잘 봐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은행 보시면 우리페이 적금 7% 확정되거든요. 그 흔히 말하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이런 페이인데, 그런 페이로 1년에 200만 원 쓰면 7% 주는 거예요. 1년에 200이라는 얘기는 뭘로 따지면 20만 원도 안 되거든요. 조건은 뭐냐면 우리페이는 뭐랑 연결이 돼 있어야 되냐면 우리은행 계좌에서 돈이 빠져거나 우리 카드에서 돈이 빠져가거나 그래야 돼요. 그래서 걔네 카드를 쓰거나 걔네 통장에서 결제 들어가는 걸로 하게 되면 여기 7%짜리가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린 적금 금액 높아도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자가 그렇게 높진 않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게 요즘에 또 얘기하는 게 국민은행 온국민 건강 8%짜리거든요. 옛날에 이제 온국민 건강 골드라이프라 그래서 60세 이상자만 됐는데 지금은 다 풀렸어요. 이게. 네, 풀려서 월 10만 걸음이에요. 월 10만 걸으면 하루로 따지면 3,000보 그 정도 수준.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3,000보는 걷죠? 아닌가? 3,000보 정도만 걸으면 8% 조금 늦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것도 재밌는데, 더 재밌는 것들이 사라졌어요. 예를 들면, 너만 솔로 적금 이런 거 있었던 게 사라졌어요. 청년들한테 있었던 게 9%짜리였는데, 3년짜리 9%짜리 주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5월 1일자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웰컴 라이킷. 뭐냐면, 14%짜리가 있어요. 14%짜리 있는데, 이거는 롯데카드 쓰셔야 돼요. 옛날에 여기 보시면 매직 적금과 롯데 있죠? 그게 8% 줬잖아요. 그것처럼 롯데카드랑 연결되는 롯데의 카드에 라이키 카드라고 있거든요. 그 카드 쓰는 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14%짜리 있어요. 자, 주택청약 뭐가 바뀌었냐면 안 바뀐 것 같은데 이거 청년은행 청약통장의 금리가 바뀌었고요. 이게 금리가 이제 4.5%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청년 도약 계좌, 그리고 이 펀드 이거 보시죠. 이거는 이제 위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이제 국채, 제 10년물 국채인데 다 빠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AB 글로벌 고수익.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글로벌 고수익이니까 4등급 펀드, 5등급 펀드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1년에 한 8%씩 냈어요. 고수익 채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배당 프리미엄. 배당주에 들어간 거 1년에 한 16% 수익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건 인도예요. 어때요, 인도? 뭐, 여전히 그냥 잘 달리는 것 같아요. 선진국 시장은 좀 조정받았거든요. 근데 신흥국 중에서 인도는 유일하게 조정을 안 받고 쫙쫙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중국입니다. 중국 다 반등됐어요. 지금 중국 시장이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긴 시간 동안, 한 2년 동안 중국 시장이 박살났잖아요.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사실은. 미국과의 알력 때문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이 중국이 다시 솟아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급격한 상승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여기 이제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은 한참 좋았다가 여기 보시면 이때부터 그렇게 좋진 않죠? 네. 2024년 올해 들어와서 계속 내리막입니다. 작년 말까지 좋았고. 네,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이 무슨 일이 있나 봐요. 한 달 사이에 급락했어요. 직전 수익률이 13%인데 1년이 한 달이 마이너스 7%예요. 이쪽 보시면, 여기를 보시면
한 달 동안에 완전히 박살났어요.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아시아 전체고요. G2고 건너뛰고 미국 겁니다. 미국 보시다시피 좋았다가 최근에 잠깐 조정받다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최근 일주일 사이에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이건 이제 유럽입니다. 유럽도 동일한 모습. 선진국 시장은 동일하다 보시면 돼요. 정도의 차이만 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헬스케어, 이건 에너지. 근데 재밌는 건요, 이게 에너지거든요. 에너지 잘 보세요. 지금 에너지주가 초강세예요. 왜 그럴까요? 중동전. 네, 중동전. 그때 중동에서 딱 터진다고 센스가 있었는데 그거 터지자마자 이거 아마 들어갔을 것 같아요. 지금 들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동전이 이번에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를 보게 되니까 하마스에서는 그 이집트에서 제안한 그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 이스라엘이 난 싫어. 이 미친놈들이 전쟁의 미친놈들이 받아들일 때 받아들여야지. 그러고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에너지, 역시 에너지주가 초강세다. 농산물도 좋아요, 그죠? 예, 농산물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테크놀로지, 이것도 여전히 좋습니다. 사실 잠깐 조정받아도 테크놀로지 쪽은 미국이랑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데 좀 더 급격한 변동성이 있어요. 왜냐면 테크놀로지 기업의 대다수가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똑같습니다. 내용. 그래도 올해만 20%, 1년에 66%. 어마어마하죠? 네,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자, 그 다음에 추천 변행연금 동행. 투자가 똑같고요. 똑같고 하나 바꿔놨어요. 아, 이거 빼야 돼요. 보증의 힘이라는 상품 사라졌습니다. 없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KB의 보증의 힘이라는 연금은 이제 없다. 흔히 말하는 연금 초액 보증형은 사라졌다. 근데 이제 금리 보증형은 이거 바꿔놨어요. 지금 우리가 KDB께 무슨 상품 이름 뭐죠? 오 행복드림 아닙니다. 더 행복드림입니다. 바뀌었어요. 더 행복드림. DGB의 옛날엔 그랑에이지, 지금은 하이파이브 플러스. 그리고 IBK의 평생보증. 이름에 평생보증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요 위에라도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요 위에 써 있는데.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탄탄한 변액연금, 더 행복드림, 하이파이브 변액연금, IBK 연금액 평생 보증받는 변액연금. 이렇게 해서 금리가 여기 보시면 단리 5%, 단리 6%, 단리 7%, 단리 8%. 이렇게 해서 5, 6, 7, 8. 요 순서라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저 연금액 보증. 그래서 공통사항이 있죠. 이건 해지원금 보증이 아니고 연금액 보증이다. 연금액 보증이다.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기간 보증이 있어요. KDB나 DGB는 그 30년 보증. 20년 보증. 하나는 20년, 하나는 그렇죠. 30년. 30년 보증. 그리고 IBK는 20년 보증. 그래서 대표님 이거 30년 동안 70%, 7% 그 이후부터 5%로. 네, 연금 개시 5%. 네. 근데 왜냐면 40세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여기도 연금 납입 후 30년 동안만 7% 보증이라고. 네, 맞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바꿔놨고요. 글로벌 자산관리를. 요즘에 저희가 다른 데 거 안 팔고 저축은 이게 카디프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카디프가 수익률이 괜찮아서 그런지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메트라이프가 수수료가 너무 떨어져서. 이제 수수료가 바뀌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저는 펀드가 많은 데가 무조건 좋다고 보거든요. 근데 펀드 수가 많은 게 미래셋이랑 카디프가 펀드 수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여쭤보였고, 그렇습니다. 노란사 문제, 국토투자상, 여러분 이제 그 이네이블이 지금 상품이 하나밖에 없죠? 네. 예, 두 개죠. 공사체험과 이런 그것밖에 없어요, 하여간에. 그런데 이 브라질 국제 잘 보세요. 브라질 국제 지금 이제 보시면 여기가 제가 1년 2번 체크해놨잖아요. 이때 들어갔던 사람, 2020년 7월 이후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환차 이익도 많이 받고요.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여기 그대로 거 보이시죠? 그게 5월 1일자 267인데요. 1월 달에도 267이었어요. 그럼 그대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게 되면 이때가 2020년, 여기가 1월이고요. 그럼 요쯤이면 한 4, 5월 정도? 그죠? 그 정도에서부터는 그러면 벌써 4년간 거의 우상향이거나 유지거나, 그럼 보통 이게 10년물이란 말이에요. 10년물인데 10년 동안 4년 정도가 거의 변화가 없거나 우상향했다. 아주 미미하게. 그럼 환차 이익도 보고 이자 수익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은행보다 수수료는 적어요. 수수료는 적고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 그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1월달, 6월달에 고객 입장에서는 이자가 1년에 2번씩 꼬박꼬박 나오는 그런 상품이니까 이것도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나. 수수료 차원이 아니라 이제 고객이 포트폴리오 때 이내부는 그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조금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서는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그 정도. 일부러 제가 이거 이렇게 만들어 같이 보내거든요. 뭐냐면 이제 고객분한테 이렇게 가입하십시오. 그런 내용으로 절차까지 알려주느라고 한 거고. 이건 이제 공유 걸어놓겠습니다. 자, 이 정도 내용인 것 같아요.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오늘 미팅 이 정도로 할 텐데요. 다음 수부터는 원래대로 들어갑니다. 처음서부터 자산관리사 교재나 지난번에 금감원 하던 교재 기준으로 해서 자료 정리해서 들어갈 거고요.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지금처럼 이 정도만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2시간 좀 긴 것 같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